국가 인프라인 광주 DC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이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목적이죠. 장애 예측이나 부하 예측이나 프라우드 디텍이나 뭐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요걸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성하는 지능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능화 서비스를. 그런데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뭐 기술들의 그 락인이 걸려서 혹은 기술이 충분히 잘 몰라서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군가 이게 T3Q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거니 다른 기업에서 해줄 거니 본질적인 문제 즉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확장하자라는 것이 T3K AI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이건 이제 T3K AI가 지향하고 있는 실시간 수집, 실시간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학습에서는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 평가, 테스트 배포, 그리고 실시간 호출 사용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는 이미 모아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미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메시지 큐에다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실시간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게 진행하면 이제 충분히 서비스해도 되겠네? 그런 판단에 이르르면 서비스를 배포해서 사용하는 이런 체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이게 결국은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인데 이 얘기가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왼쪽에 실제 우리 그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리사가 있는데 이 요리사는 제법 요리 실력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도 잘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리사가 실제로 재료와 요리 실력만 있다고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주방이 필요하고요. 주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방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물 안에 주방이 있고 그 주방 안에 주방 기기가 있어야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시간과 비용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 요리사가 자기가 재료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생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유주방 사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대략 1조 시장이라고 하네요.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에선 다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뭣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 목적도 있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고객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뭔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고 했더니 건물에 해당되는 일단 인프라, 클라우드도 없고요. 또 실제로 공유 주방에 해당되는 이런 플랫폼 도구도 없고요. 이런 그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NHN의 건물 위에 T3Q가 공유 주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위한 공유 주방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우리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바로 이것이 AI as a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이건 그러면 AI as a 서비스 플랫폼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NHN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DC의 인프라죠. 가 되겠고 그 위에 저희가 실시간 지능화를 지원하는 T3Q CEP와 T3Q DL을 올려놓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이고 인공지능을 위한 파스 플랫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블라블라라고 말하는 이미 어떤 그 제너럴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일반 지능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일반 지능화 서비스를 특정 우리 업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실제
업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1, 2, 3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인공지능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플랫폼과 인프라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서비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세 개를 가르쳐서 AI as a Service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광주 그 DC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이고 이 인프라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라고 보면, 요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시한 모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 실제로 영역이 몇 개 영역이 있죠. 모델링 영역이 있고,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뭘 하고, 실제 데이터를 찾고 목적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이 데이터 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정의가 되면, 즉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잘 다루다가 정의가 되면 이거 지능화 서비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네 라고 하면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피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평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잘 됐으면 그러면 이거 진짜 본질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이제 배포해서 서비스하는 이 과정인데요. 바로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T3Q AI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관점으로 갑니다. 이쪽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T3Q CEP, 실시간 빅데이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 피처 셀렉트하고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이것을 T3Q DL이라는 쪽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단에 있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 이건 T3Q DL의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독립형 버전과 매니지드 버전 두 개로 지금 광주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버전은 독립형 버전입니다. 독립형 버전은 실제로 아주 큰 용량을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만의 어떤 독립 환경 구성, 실시간 지능화의 환경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매니지드 버전은 실제로 굉장히 큰 클러스터에 우리가 계정을 하나를 받음으로써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그 클러스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따라해 보심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실 거고요. 이런 확신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T3Q CEP라는 것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 이건 이제 데브옵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T3Q CEP, T3Q AI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실시간 분석하고 실시간 추론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한다라는 것이고, 기존의 T3Q CEP 약점이었던 것들을 다소 개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처리 양이라든지 처리 복잡도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을 라이트 버전과 매니지드 버전, 독립형인 라이트, 그리고 대용량을 지원하는 매니지드 버전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개발 친화적인 템플릿과 UI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테넌시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멀티테넌시를 지원하고 클라우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버전과 매니지드 버전이 있는데요. 라이트 버전은 독립 환경입니다. 독립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각 기업, 광주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각 기업마다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소스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하가 큰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매니지드 버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에다 아이디를 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학습을 하는데 용이할 거고요.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매니지드 버전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 아키텍처는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토탈리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빅데이터 체계에서는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빅데이터의 체계에서는 나이파이, 스파크, 카프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 구조에서는 지금 광주 DC에 설치한 버전은 포스트그레나 파일 스토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둡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대용량으로 여러 업체들이 쓰시다 보니까 하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그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검토가 좀 더 필요해서 그건 좀 지금은 파일 스토리지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전처리, 학습, 추론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MLOps 혹은 AIOps를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유스케이스를 보면 사용자가 수집을 하고 변환해서 실제로 변환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전체 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버전의 스펙을 보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독립환경과 독립환경 개발과 운영 관점에서 스펙들을 각각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 튜토리얼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 자원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에 제가 이제 설명이 좀 끝나고 나면 우리 엔지니어 분들께서 튜토리얼 하나를 가지고 상세하게 절차대로 한번 해보고 질의응답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쭉 했던 사례들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을 공유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T3Q AI가 나오게 된 기본적 배경, 그리고 NHN 클라우드와 손잡고 저희가 광주 DC에다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즉 독립형 버전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연말까지 매니지드 버전까지 같이 제공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들이 목적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좀 쉽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광주 AI 데이터 센터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플랫폼 소개를 드렸습니다. 꼭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데이터 레이크 T3Q AI 소개를 해주신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답을 주셨네요. 이태규님, 네, 질문 없으시다고. 네, 네. 쉽게 잘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 T3Q AI 소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플랫폼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는 내용들은 좀 꺼주시고, 예. 저희 엔지니어분께서 이제 플랫폼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 이틀간 지금 사이트를 튜토리얼을 열어놨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몇 분이 튜토리얼에 접속하신 것 같은데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이트 튜토리얼 접속하셨을 때 좀 보시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저희가 영상도 좀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튜토리얼 계정도 발급해서 메일로 드렸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들 또 혹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데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번 지금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데 그 과정 도중에 잘 눈여겨보셨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질문으로 Q&A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데이터 레이크 시연, 소개 시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3Q 강지연입니다. T3Q.AI를 활용하여 신장병 유무 판별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3Q.AI 플랫폼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전에 가입 승인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상단 서비스 메뉴에서 파일 뷰어를 접속 후 샘플 데이터 폴더에서 신장병 유무 판별 원천 데이터인 헐트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수집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메뉴에서 천천히 진행. 네, 진행하겠습니다. 수집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메뉴에서 피지 어드민을 접속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서버를 클릭하면 데이터 레이크가 보이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네,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서비스 메뉴를 누르시면 파일 뷰어 메뉴가 나옵니다. 파일 뷰어를 누르시고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를 클릭하시면 헐트 CSV 파일이 보이고 다운로드는 오른쪽 끝에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서비스 메뉴에서 피지 어드민을 접속합니다. 왼쪽에 서버를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크가 들어가면 퍼블릭에서 오른쪽 클릭 후 쿼리 툴을 열어줍니다. 이거를 저기에다 공유를 해두면 좋겠네요. 허리를. 테이블 생성 쿼리는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쿼리 툴을 열고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린 생성 쿼리, 테이블 생성 쿼리에 헐트 테이블명을 헐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로 생성하겠습니다.
상단에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테이블 생성이 됩니다. 참 다시 한번. 왼쪽에 스키마 밑에 퍼블릭을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하여 호리툴을 눌러주십니다. 잠깐. 네. 거기 하단 부분 잘렸어요. 두번 공유해야 되겠다. 짧으면 다 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으로 나눠. 다 전달된 것 같아요. 네. 진행하시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이 되었는지 테이블 생성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다 들어오는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이 되었는지 테이블 조회하는 쿼리 툴에서 작성해 줍니다. 디스트랙트.
아니야? 이제 테이블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데이터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상단 서비스 메뉴에서 파일 뷰어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뉴 아이템을 눌러주십니다. 아이템 네임은 펄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나우를 누르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폴더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업로드를 누르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운로드 받은 헐트 CSV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어디 다운로드 다운로드 어디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리콜을 그 위치를 모르. 다운. 윈도우 다운로드 폴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아, 네. 그럼 거야. 네. 시작하기 앞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은 윈도우의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t3q.cep를 눌러 왼쪽에 데이터 수집 메뉴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파이프라인 등록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포스트그레스에 수집하기 위해 요거트 포스트그레스 파일 뷰어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파이프라인 이름은 펄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인 포스트그레스를 입력해 줍니다. 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비밀번호는 포스트그레스로 고정입니다. 원하는 그곳이 있잖아.
로그, 로그 포스트그레스 파일 업로드 소스 패스는 파일 뷰어에서 파일 업로드한 그 폴더 소스 패스에 폴더명을 적어줍니다. 로그 포스트그레스 파일 업로드 테이블 네임은 피지 어드민에서 생성한 테이블명을 적어줍니다. 로그 포스트그레스 파일 업로드 에이브로 스키마는 RDB 스키마 매칭된 형태의 에이브로 포맷으로 입력해 줍니다. 우리 알아서 이제 써요 아니면 해야 돼요. 입력해야 돼. 에이브로 스키마 형 포맷은 채팅창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를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수집 템플릿의 오른쪽 메뉴를 누르면 메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이 실행됩니다. 이제 포스트그레스에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수집 템플릿에 말로 해 답을 해줘. 이게 내가 말하는 틀리지. 네. 지금은 튜토리얼이고요. 이게 이제 독립 버전이기 때문에 각사에서만 보이는데 지금은 하나를 가지고 같이 해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집 템플릿을 실행하여 포스트그레스에 수집된 것을 이와 같이 조회하여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집 파이프라인에서 포스트그레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변환하여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데이터 변환 메뉴를 누르시고 수집 템플릿 생성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파이프라인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파이프라인 정보는 헐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컨버전으로 해주겠습니다. 컨버전으로 입력합니다. 파이프라인 정보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고 수집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인 포스트그레스를 입력해 줍니다. SS 아니에요? 패스워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포스트그레스에 수집한 테이블 네임명을 적어주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포스트 파일 스토리지의 테이블 네임은 방금 포스트그레스에 수집한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포스트그레스 파일 스토리지 타겟 패스는 파일 뷰어에 저장할 폴더명을 적어줍니다. 폴더명은 헐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컨버전으로 적어줍니다. 포스트그레스 파일 스토리지 에이브로 스키마는 RDB 스키마 매칭되는 형태의 에이브로 포맷으로 입력해 줍니다. 에이브로 스키마는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 파일 스토리지 PK는 RDB 옵셋 컬럼명을 적어줍니다. reg 언더바 dp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자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일 스토리지 PK 네, REGDT 자체는 지금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등록 일시이고요. 이게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 들어간 시간들이 찍히면서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변환 쪽에서 이제 REGDT 이런 거를 오프셋 컬럼 값으로 놓게 되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그 테이블에서 계속 불러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REGDT를 오프셋 값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REGDT는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등록 일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 템플릿이 구성이 완료되어 수집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이제 변환된 데이터를 파일 뷰어에 들어가 변환 템플릿을 생성할 시 적어준 타겟 폴더명을 누르시면 변환된 데이터가 파일 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3Q.ai 플랫폼을 이용한 AI 서비스 구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3Q.dl을 누르시고 밸류팩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변환된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등록하겠습니다. 왼쪽에 학습 플랫폼 메뉴를 누르고 데이터셋 관리 메뉴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셋 등록 화면에 탭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탭을 눌러주시면 파일 뷰어와 연동된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변환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누르고 데이터셋명은 펄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로 등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셋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된 데이터셋을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전처리 지금 데이터셋 관리. 네, 지금 그 등록하는 화면에서 두 번째 탭에 데이터가 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이게 그 네이밍을 파트 언더바 그 유저 아이디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는데 혹시 유저 아이디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실까요? 팔 18이 있는데. 18. 혹시 아까 그 데이터 변환 쪽에 그 정보 입력하실 때 이 경로를 혹시 하트 유저 08까지만 입력하신 건 아닐까요?
피드백 좀 바꿔준다고 했어요. 제가 설정.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전처리 모델 설계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된 데이터셋 관리 또는 전처리 모델 설계 메뉴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처리 모델명은 헬프 유저 아이디 프리트를 입력합니다. 데이터에 알맞는 아이디와 라벨을 지정하겠습니다. 컬럼 아이디에 아이디를 지정하고 맨 아래에 타겟의 라벨을 지정합니다. 의미를 좀. 네. 지금 아이디랑 이제 라벨 값을 지정하는데요. 지금 타겟의 라벨을 이제 지정하는 거는 이 타겟이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정답이 있는 컬럼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심장병 유무 판별 데이터고 이제 예를 들어 나이나 이 성별이나 이런 컬럼 데이터들에 대한 이 정보를 이제 기반으로 이게 심장병에 대한 그 유무인지에 대한 정답지를 일단 타겟이라는 컬럼에 데이터가 매핑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 전처리 후에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이 타겟에 대한 타겟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면 그 추론 결과들이 이제 심장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 값은 이제 그 순수하게 올려주시면 될까요? 아이디 값은 뭐 1, 2, 3, 4 이런 순서에 대한 아이디 값이고 이제 라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장병 유무에 대한 정답지가 있는 컬럼이어서 그걸 라벨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전처리 규칙을 등록하겠습니다. 전처리 규칙 등록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부터 델까지 입력해줍니다. 변환 함수는 min, max, normalize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지금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전처리는 이제 그 에이지나 뭐 CP 이런 나이 그 숫자 데이터들에 대한 그 최소값이랑 최대값에 대한 이제 정교화를 할 수 있는 전처리 규칙입니다. 전처리 규칙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타겟을 눌러주고 변환 함수는 오리지널을 눌러 저장합니다. 네, 지금 타겟 데이터에 대한 오리지널
그 전처리 규칙은 지금 이제 심장병 유무 이 데이터가 이제 그 숫자 값으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도록 전처리 규칙을 올디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러면 여기에 전처리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처리 규칙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필요시 저희가 더 추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께서도 전처리 함수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타입이 안 맞으면 이게 오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형 데이터고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처리 두 개를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환함수 어떤 칼럼에 대해서 어떤 변환함수 썼다는 걸 확인할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소수는. 지금 그 전처리 규칙 정보에 보시면 그 타겟이랑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 그러니까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전처리 규칙을 설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심장병 유무에 대한 정답이 있는 타겟 컬럼을 이제 올디널이라는 전처리 규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잘못했으면 삭제하고 다시 설명하고 일단 이렇게 그 전처리 규칙을 등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컬럼에 대한 전처리 규칙을 뭐 좀 잘못 설정을 했거나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워보세요. 누르고 다시 전처리 규칙 등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네, 뭐 변환함수 이게 이제 전처리 규칙인데 뭐 다른 전처리 규칙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새로 전처리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방금 전처리 모델 설계가 완료된 화면으로 넘어왔고, 하단의 전처리 실행 정보란에서 전처리 실행을 눌러줍니다. 전처리 실행이 완료되었으면 상태 부분에서 등등에서 완료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를 하는 방법도 같죠. 전처리 셋 추가 버튼 왼쪽에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리플래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상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방금 전처리 룰 설정한 부분에 대한 상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올디널,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이 부분에 대한 상태가 이제 전처리가 각각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상태가 에러가 발생이 되면 옆에 로그에 이제 보기 버튼을 통해서 실제 전처리 수행 시 이제 에러가 났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로그를.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좀 해당 전처리 룰에 대한 로그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혹시 순서라는 거는 전처리 룰에 대한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개의 전처리 룰을 설정을 했으면 이게 이제 동시에 돌아가게 돼요. 아, 네.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뭐 올디나 이런 기본 전처리들이 이제 파이썬 코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런 순서가 필요한 전처리 룰이 있거나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프로젝트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전처리 모듈 관리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신 전처리 룰에 대한 부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의 네, 이 메뉴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셋을 이용해 실제 학습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학습 모델 설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습 모델 설계의 학습 모델명은 펄트_유저_id_plain으로 하겠습니다. 신간병 유무에 관련된 모델 설계란에서 문제 유형은 클래스 이프케이션이고 클래스 이프케이션의 알고리즘은 XGBoost 알고리즘입니다. 모델 설계가 끝났으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된 학습 모델을 클릭해 학습 수행 관리 정보 하단의 학습 수행 관리 정보란에서 공통 파라미터 탭을 누르시고 메모리는 4기가, CPU는 1코어를 주고 오른쪽 하단의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에 학습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학습 상태 탭에서 학습이 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습 상태에 보여지는 이제 지표들이 4가지 정도 보여지는데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전처리 룰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프로젝트 설정 메뉴에서
학습 알고리즘 관리 쪽에서 이런 지표들을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XGBoost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XGBoost라는 여기 알고리즘의 이제 공통 파라미터 부분이나 이제 밑에 보시면 시각화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인 거와 같이 어큐러시 로스, 뭐 컴퓨전 매트릭스, 이제 프리시전 이런 네 가지 지표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학습 알고리즘 관리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된 학습 모델을 이제 오른쪽 하단의 모델 배포 버튼을 통해 모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지금 뜨는 알림창 그대로 배포하겠습니다. 방금 배포한 모델을 누르고 추론 모델에 대한 리소스 할당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리소스 할당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CPU1 코어, GPU1 코어, 메모리 4기가 정도 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리소스 할당이 되었으니 오른쪽 상단의 서비스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서비스 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의 추론 모델 검증의 추론 모델 테스트를 통해 해당 모델의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론 모델 검증란에서 테스트를 할 입력 데이터는 제가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론 모델 테스트 쪽에 입력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해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학습할 때 아이디랑 타겟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컬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한 그 컬럼들을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추론 모델 테스트 입력 부분에 아까 나이나 뭐 성별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실제 값을 여기에 넣고, 이 값들을 통해서 사람이 심장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을 이제 결과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론 모델의 검증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추론 API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0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심장병이 아니다라는 값을 이제 0으로 판단한 거고, 이제 저 입력 값들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넣어서 이제 해보면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이 아니다, 맞다라는 그 판별을 0, 1 값으로 지금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 테스트나 이렇게 추론 서비스를 아까 기동하신 거를 보셨을 텐데, 이 추론 모델 테스트 옆에 로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고 어떤 테스트 진행 중에 나왔던 이런 로그들을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추론 API 관리 메뉴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하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추론 API 등록하기 위해 추론 API 명을 헐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 명으로 입력해 줍니다. 추론 모델은 방금 모델 배포한 추론 모델을 선택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추론 API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한 추론 API로 t3q.cep에서 실시간 추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추론 API 방금 생성하신 거 보시면 이제 호출 URL 부분에 이렇게 외부에서 그 HTTP 통신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URL 기반의 이제 인풋 데이터들은 아까 추론 모델 관리에서 테스트했던 데이터들을 같이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외부에서도 이런 데이터, 추론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결과값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 URL이 지금 이제 CEP 쪽에서 실시간 추론 쪽에 사용되는 이제 파이프라인 생성 시 사용되는 정보 중에 하나이고, 그 파이프라인이 생성될 때, 파이프라인 생성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파라미터 형식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해주고 이 URL을 호출해서 결과값들을 받고 저장하는 형태가 실시간 추론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추론을 진행하기 앞서 추론 원본과 결과를 저장할 스키마를 생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pg 어드민을 접속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 추론 원본 테이블과 결과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추론 원본 테이블 생성 쿼리를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추론 원본 테이블명은 인퍼런스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오리진으로 생성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테이블명 쪽에 언더바가 이제 2개가 있어서 지금 방금 보내드린 형식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론 결과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를 채팅창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추론 결과 테이블도 원본 타입과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리절트로 생성해 줍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실시간 추론 파이프라인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tslk-cp에 접속하여 왼쪽에 실시간 추론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파이프라인 등록 버튼을 누르고 파이프라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파이프라인 정보는 컬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인퍼런스로 등록해 줍니다. 파이프라인 정보 기입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 설정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변환과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인 포스트그레스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구 API 파일 업로드 테이블 오리진은 방금 생성한 추론 원본 테이블명을 적어줍니다. 요구 API 파일 업로드 API URL은 tsilk.dl에서 생성한 추론 API의 URL에서 모델 이유부터 카피를 하여 입력합니다. 네, 지금 그 방금 네, 그 지금 이 화면에서 이제 API URL 부분이 방금 DL 쪽에서 추론 API 생성한 부분에 그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모델 이후의 URL 주소를 실시간 추론 시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요구 API 파일 업로드 소스 패스는 수집 요구 API 파일 업로드 소스 패스는 데이터 수집 시 업로드한 폴더의 경로를 적어줍니다. 요구 API 파일 업로드 테이블 리덜트는 추론 결과 테이블의 명을 입력합니다. 로그 API 파일 업로드 에이브로 스키마에는 추론 인풋 데이터로 활용할 컬럼들을 정의해 줍니다. 에이브로 포맷은 채팅창으로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공유해드린 이 에이브로 포맷의 컬럼들이 아까 그 저희 DL 플랫폼에서 추론 테스트 시에 입력했던 그 컬럼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로 스키마 지금 현재 그 설정 값에 들어가는 컬럼들이 그 추론 시의 인풋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API 파일 업로드 토픽은 중간에 추론 원본 페이지를 카프카에 저장하기 위해 카프카 토픽명을 입력합니다. 카프카 토픽명은 컬트 언더바 유저 아이디 언더바 토픽으로 입력해 줍니다.
사용자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실시간 추론 템플릿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오른쪽에 메뉴 버튼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추론 템플릿이 실행이 완료되어 실시간 추론 원본과 결과 테이블을 조회하겠습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피지 어드민을 접속해 쿼리툴을 열어 실시간 추론 템플릿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전에 생성한 인퍼런스 유저 아이디 언더바 오리진 인퍼런스 유저 아이디 리절트로 만든 테이블을 조회하겠습니다. 추론 원본 테이블 조회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여진 그 추론 원본 데이터들은 그 PK와 데이터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데이터 부분은 실제 추론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들 중에 그 원본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PK란 부분이 이제 그 랜덤으로 이렇게 생성돼서 그 PK가 이제 매겨지는데 이 PK 부분이 그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테이블 중에 추론 결과 테이블이랑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PK랑 매핑이 돼서 이 해당 데이터가 어떤 추론 결과들을 그 출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론 결과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론 결과 테이블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추론이 완료된 실시간 추론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수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3Q 다 네. 네, 맞습니다. PK가 그 프라이머리 키의 약자로 컬럼을 생성했습니다. 생성한 템플릿을 수정 시
템플릿을 정지시키고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반드시 기본 설정에서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를 재입력해 줘야 합니다. 이상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그 지금 진행하시다가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연을 예, 정도진님 질문 있으시네요. 비밀번호는 튜토리얼 외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포스트그레스로 입력해 줘야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리진이랑 리절트 테이블에 둘 다 쌓이는 거고요. 처음에 그 오리진 테이블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리진 테이블은 저희가 그 추론 데이터를 업로드를 따로 파일 뷰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읽어서 그 데이터들을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풋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인퍼런스 유저 아이디 리절트 테이블에 쌓이게 됩니다. 그 한 건 테스트 했다라는 거는 혹시 그 실시간 추론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DL에서 한 건을 테스트 해봤다라는 건가요? 아, 네. 그 부분, 네, 이 데이터를 그 저희 DL 플랫폼에서 테스트했을 때를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 그 추론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기 이전이라서 이 건은 지금 테이블에 따로 쌓이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규님 메일로 관련된 문의 있으시면은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드렸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메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연해 주신 우리 강지영 선임님, 그다음에 양교철 선임님, 그리고 그 외에 TCQ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 시연을 이렇게 한번 데모를 한번 보셨는데요. 예, 이태규님, 정동진님, 박홍일님 이 세 분은 네, 이틀 저희 튜토리얼 오픈한 동안에도 계속 들어와 주시고 써보셨는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해보실 때 하고 영상 보면서 하실 때 하고 이렇게 좀 데모를 통해서 같이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셨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지금 하나의 지금 저희가 실습을 준비를 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관련된 실습 영상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시간들이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런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승현님, 네, 인포버스의 승현님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잘 보셨나요? 답을 안 주시네요.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이 데이터 레이크 튜토리얼 관련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테스트레이크 대표님,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금 참석해주신 네, 인공지능 사업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과 저희 튜토리얼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예. 네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해진 틀 같은 게 있고요. 지금 플랫폼 내부적으로 이제 그 AI 모델 개발이나 이런 좀 틀에 맞춰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관련 가이드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파이썬 기반 코드로 작성해서 올리고요. 그 파이썬 기반 코드로 작성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등록하는 그러니까 소스상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등록해야 되는지는 가이드를 따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